끊고 다시 찍는 이유는 네 번째인데요. 톨스토이 전기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출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제목에 연구서가 있어요. 이렇게 두툼한 한 권입니다. 제법 두툼한 톨스토이의 가출과 죽음. 톨스토이가 부인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아져요. 내가 볼 때 얘들 너무 오래 살았어 일단. 그래야 이제 사이가 안 좋고 애들이 많다 보니까 엄마파, 아빠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파, 소피아파가 있죠. 근데 둘이가 이렇게 싸우게 된, 뭐, 네, 부부가 싸우는데 뭐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들 사이의 어떤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톨스토이가 이제 말년에 그런 구도자적인 면모가 이제 굉장히 강해지면서, 그 다음에 도덕적, 윤리적 강박이 강해지면서, 다 풀어야겠다. 뭐를, 재산을.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 토지며, 저작권이며. 빡쳐 많죠, 마누라가. 지금 애도 많은데. 자식들도 빡치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소피아와 갈등이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톨스토이가 절대로 자기의 재산과 저작권을 다 넘길 사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톨스토이 굉장히 그 돈에 민감한 작가였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지위를 누리려면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돈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를 다 넘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부인과의 갈등의 이제 제일 큰 요소는 그거였는데, 그때 이제 체르트코프란 이름의 이제 출판업자 젊은 그런 사람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 껌딱지처럼 이제 톨스토이한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재에 들어가가지고 둘이 쏙닥쏙닥하고 저작권을 어떻게 넘기네 마네 이러니까 소피아가 이제 완전 빡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심지어 둘이가 그 동성애 동성애일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제 소문까지 났는데 그 출처가 아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갈등이 무르익던 차에 심지어 아내가 열받아가지고 연못에 몸을 던져가지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쟁이죠. 네, 이렇게 이제 싸우다가 결국에 이제 톨스토이가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가출을 하게 되는데요. 톨스토이의 가출은 어쩌면 이상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톨스토이가 꿈꾸었던 가장 아름다운 톨스토이는 뭐냐면 허름한 농민 복장을 하고 보찜을 지고 순례를 떠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거를 자기 실현에 옮겨요. 근데 혼자 가지 않고 알렉산드란가 딸 중에 딸 하나를 데리고 갔던가 그래요. 둘이 같이 이제 떠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출이 아니라 뭐예요? 출간 거죠. 머리만 안 깎았지. 완전 출간 거예요. 팔순에. 그래서 보시면 얼마나 건강했는지 톨스토이가 보통 이제 이 나이가 되면은 말 맞다나 예, 어르신들 말 맞다나 방에 누워 있으나 저 뒷산에 누워 있으나 똑같다. 옛날 어르신들 할머니들 말로는 이제 그런 나이인 거잖아요. 근데 톨스토이는 정말로 얼마나 건강을 했으면은 보침을 싸가지고 이제 딸과 함께 집을 떠납니다. 근데 목표한 곳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못 가고 아스타포바라는 역에 이제 정차하게 되는데 아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들어 눕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회복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죽기 전까지 일기 다 쓰고 그 다음에 가출한 것도 가출하기 직전에 또 일기를 써요. 아 쪽지를 남겨요. 마누라한테 나 이제 나간다고. 근데 제가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너무나도 웃긴 무슨 너구리와 뭐 나무늘보 막 이런 느낌을 주는 너무나도 한 쌍의 웃긴 한 쌍의 이제 부부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톨스토이가 아스타포바 역에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요거를 지금 톨스토이 역이라고 이제 하고요. 톨스토이즈 라스트 스테이션, 톨스토이의 마지막 기차역 해가지고 영화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것은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그 대령 역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플로먼가 맞나요? 그 배우가 할아버지 돼가지고 이제 톨스토이 역을 맡았어요. 그런 영화가 있고요. 톨스토이가 이제 죽은 마지막으로 일기를 쓴 날짜는 11월 3일, 죽은 거는 11월 7일 새벽 6시 5분에 이제 사망하고 장례는 11월 9일인데요. 그때 이제 야스나야 빨ля나에 묻혔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하고 영상 공유할 겁니다. 요 한 2, 3일 있잖아요. 톨스토이가 여기서 죽었는데 관에다 담아 가지고 기차로 운반을 해요. 여기 야스나야 뻘냐나로. 요 동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톨스토이의 관을 보기 위해서 그걸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야스나야 빨냐나 그 농노들 주민들이 다 나와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년의 톨스토이는 정말로 인자한 할아버지고요. 되게 대단한 작가지만 그 농민들한테는 되게 인자하고 자상한 할아버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되게 엄격할 수 있지만은 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 그런 선생님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인생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요는 뭐냐면 톨스토이는 정말로 자기가 꿈꿨던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그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한 인간으로 봐도 너무나도 부러운 인생을 이제 살고 갔다 이렇게 보이고, 제가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이제 해놓은 거는 아마 그 작년에 이제 톨스토이 책을 번역하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톨스토이의 쓸모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톨스토이는 굉장히 쓸모가 많고 유용한 작가다. 뭔 말이냐면 애들한테 읽힐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저 민화들 있죠? 사파 넣어가지고 읽히면 돼요. 다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생의 어떤 고비고비마다, 음, 이게 도움이 되는 어떤 말들을 얻고 싶을 때 톨스토이 미나 들춰보면 더 좋아요. 나이 들면 더 할 것이고요.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작가로서의 톨스토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소설도 잘 썼고요. 그 연보 보세요, 여러분. 희곡도 있어요. 어둠의 힘이라든지 뭐 계몽의 열매인가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극작도 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어떤 그 에세이를 썼는데요. 대표적인 게 고백록, 그 다음에 예술론 이런 거 있어요. 이것도 이제 톨스토이 수업을 할 때는 좋아하는 거고, 읽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론을 되게 좋아하는데, 톨스토이의 예술론의 핵심은 감념론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예술일수록, 훌륭한 예술 작품일수록 전파력이 강해서 읽는 사람을, 혹은 음악 같으면 듣는 사람을, 그림 같으면 보는 사람을 감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예술 작품의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이 예술가의 도덕성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술가가 도덕적으로 썩어 문드러졌으면은 그 사람은 썩어 문드러진 작품만 만들 거고, 그러면 그 썩어 문드러진 거를 또 독자, 그 다음에 이제 감상하는 여러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되게 깨는데, 이 깨는 측면이 또 톨스토이의 핵심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톨스토이가 여러 가지 그 사회 활동가로서, 계몽가로서 했던 활동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받는 건 아니지만은 참고할 만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측면, 톨스토이가 보여줬던 거, 그건 이제 그래도 드러나는데, 나이가 들수록 예, 그런 거에 또 주목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다면은, 톨스토이는 이제 지주귀족이었고요. 아무것도 뭐 하지 않아도 이제 되는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소설을 썼고, 희곡도 썼고 작가였어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한 남자이자 남편이 되고, 많은 아이들의 아빠가 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 그 제가 사진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의 이제 할아버지였고요. 동네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이었고요. 민중의 스승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한 인간이 살아생전에 가질 수 있는 모든 정체성을 다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2년 살았는데, 워낙에 이제 톨스토이가 한 번 아프지도 않아요. 암도 안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빽빽한 거예요. 지금 전기 여기 몇 쪽이냔 말이야. 한 대여섯 쪽 되지 않아요? 네. 네. 저 완전 빽빽해요. 28년에서 몇 년이었죠? 돌소이 28년에서 1910년까지 진짜 빽빽한데요. 그래서 평생을 쉬지 않고 열심히 이제 그 살았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열심히 하고 부인하고 싸우는 것도 또한 이제 되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에 근간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은, 첫째도 둘째도 체력이죠. 체력. 타고나기를 너무나도 건강했다. 엄마가 약간 그 감염성 질환 같은 걸로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약간 이제 그 유전 질환,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뭐 아이한테 뭘 줬을 것 같지는 않은, 그리고 옛날에는 뭐 여자들이 애 낳다가도 많이 죽고 했으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빨리 죽었는데 톨스토이는 굉장히 건강했다라는 거 일단 체크해 볼 만하고요. 그거를 누가 되게 강조를 하냐면 스테판 츠바이크라고 평정계의 대마왕이 있어요. 이 츠바이크는 베르사유의 장미,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 그 다음에 또 재밌게 읽은 게 발자크 평전, 진짜 재밌고요. 발자크 소설보다 더 재밌는 발자크 평전. 그 다음에 이제 뭐 톨스토이에 대해서도 꽤 많이 썼는데, 거기서 이제 츠바이크가 되게 강조하는 게 톨스토이의 바로 이 건강이에요. 죽기 전까지도 말을 타고 들판을 질주하고, 자기가 직접 낫을 들고 풀을 벨 만큼 이제 건강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렇게 가출을 할 정도로, 출가를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건강했는데, 아유, 그 톨스토이가 뭐 방탕했다면서 어떻게 건강? 톨스토이의 방탕은요, 여러분, 그런 퇴폐적인 방탕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제가 볼 때 그 19세기 귀족 사회에서 이제 그런 혼외 정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이제 어느 정도 그냥 일반적인 문화였던 것 같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내와의 관계가 그 정도로 이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예, 그 지금 막 이렇게 막 뉴스 같은 데서 우리가 보는 그런 거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톨스토이가 그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촘촘하고 짜임새 있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유학을 가더라도 매춘부하고 관계를 맺더라도 예를 들자면 1년 중에 뭐 요때 뭐 몇 번 돈은 얼마를 쓰고 그 다음에 도박을 하더라도 뭐 대략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박판에 가서 뭐 거는 돈은 얼마 만약에 잃게 되면 이렇게 만약에 따게 되면 이 돈은 뭐를 한다 적선을 한다. 근데 도스옙스키 같으면은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이제 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걱정한단 말이에요. 톨스토이는 적선을 할 때조차도 대략 어디에 가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얼마를 적선한다.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톨스토이는 사업인 거예요. 기부 사업인 거예요. 그런 거에 되게 이제 철미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생을 얼마나 꼼꼼하게 철저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뭐 요즘 같으면 식단도 저속노화 이런 거 하는 거죠. 저속노화. 그래가지고 그 뭐 오일 이런 거 먹고 콩 먹고 뭐 샐러드만 먹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삶을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터질 때는 또 뭐예요? 와, 방탕하게 하지만 기법으로서의 방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톨스토이는 또한 자기가 이렇게 이제 물질적인 그런 거를 누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혐오감 꺼리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톨스토이의 벽장에는 채찍이 있었다고 해요. 자기가 막 이렇게 술을 먹고 캐비어 이런 비싼 음식 막 생굴 막 이런 걸 먹으면은 농노들은 저렇게 고통받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니 나 너무 진짜 한심해 이래갖고 또 채찍질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톨스토이 건강에 가장 큰 뭐야 그 기여를 한 것이 제가 볼 때는 노동인 것 같거든요. 톨스토이는 농사 일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안나 까레니나에서 레빈이 농부들하고 같이 일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풀베기 하고 풀베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묘사된 게 이제 풀베기지 뭐 씨 뿌리기라든지 수확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직접 농사 일을 하면서 그 뭐라 그래 중간 관리인이 영지를 똑바로 관리를 하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론 지주들과 부대 끼면서 살아온 러시아 농부들, 농노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얼마나 악마처럼 교활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농노들을 또 휘어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다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톨스토이 이제 작가는 이렇게 이런 글을 쓰고 뭐 생각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농사를 짓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균형을 잘 맞추는 거죠. 마치 카프카가 출근해서 그 법 관련 일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음산한 소설을 쓰고 하는 것처럼. 근데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문학사에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고 뭐 다른 역사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문학사에 남은 사람들을 보면은 남들이 보면은 그렇게 힘들게 두세 가지를 어떻게 해라고 하는 일들을 오히려 상보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글을 쓰다가 힘들면 나가서 밭을 갈고 또 이제 밭을 갈면 이렇게 좀 찌뿌둥하고 이렇잖아요. 그럼 조금 쉬면서 또 영감에 사로잡히고 혹은 밭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쓴 작품 중에 하나가 지주의 아침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평생 톨스토이 이제 그 인생에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건데 톨스토이 이제 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성적인 방종함을 비롯하여 이렇게 이해타산적이고 쫀쫀하고 때로는 되게 이제 속물적인 재무테크에 능한 이런 이제 지주귀족 톨스토이와 항상 무소유와 구도 이런 거를 꿈꾼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구도자 톨스토이 사이의 충돌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충돌이 바로 톨스토이의 어떤 문학의 핵심적인 토대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톨스토이가 소설이나 희곡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썼지만 평생 멈추지 않은 글쓰기의 형태가 있거든요. 아주 잠깐 진짜 방황할 때 잠깐 빼고 항상 썼던 게 있는데 그게 일기예요. 그 일기를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나 레프 니콜라이 톨스토이가 있죠. 그럼 내가 꿈꾸는 또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가 있는 거예요. 이상적인 톨스토이가 있고 현실적인 톨스토이가 있는데 이 현실적인 톨스토이는 이상적인 이에 맞추기 위해서 평생 동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냐고 하잖아요. 근데 톨스토이가 워낙에 유명한 작가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도덕군자고 이러니까 그 먼지를 털려고 막 다 뒤집어 본 거예요. 보니까 뭐 사생아도 있더라, 뭐 저거는 뭐 매독도 걸렸더라, 임질도 걸렸더라. 조금 먼지가 조금 나와요. 먼지 나오죠. 근데 그 발견된 먼지만 놓고서 에이 이중인격자 그래 놓고서는 뭐 네가 말로는 뭐 금욕과 뭐 금주와 뭐 금연 이런 거를 네가 주장해 하고서 이제 그의 이중인격적인 측면을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반대로 정말 털어가지고 먼지 하나조차 안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그 톨스토이의 태도 그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평생을 그러고 살아요. 근데 어, 사실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반성되는 톨스토이만 놓고 보면은 이중인격자일 수 있고, 그다음 되게 맞추고요. 되게
꼰질꼰질하고 요즘을 치면 꼰대고요. 그 다음에 부인에 대해서 질투가 엄청나요. 지는 막 다른 여자랑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부인이 잠시 페테르부르크 머무는 동안에 이제 음악가를 조금 좋아했거나 약간 썸 타는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톨스토이가 막 질투하고 분기탱천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측면들 다 있어요. 근데 반성되는 톨스토이만 보면 그런 거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그 반성되는 톨스토이와 반성하는 톨스토이 사이의 간극이라는 거죠. 이 주체와 객체 사이의 간극이고, 그 사이에 투쟁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아는 소설가 톨스토이는 없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무엇이 톨스토이로 하여금 이렇게 문학을 하게 했을까? 왜냐하면 톨스토이는 문학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정체가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뭐로도. 도스토옙스키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딱히 소설을 써서 돈을 많이 번 건 맞지만 돈 벌려고 소설을 쓴 것도 아니고요. 무엇이 톨스토이를 문학으로 이끌었을까라고 이제 묻는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지금으로서는 뭐 나중에 다른 답을 조금 더 찾을 수 있으면 좋겠고, 톨스토이 안에 들어있었던 어떤 악마, 그게 톨스토이를 문학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톨스토이 안에 들어있었던 악마는 무엇일까? 그건 일단은 유욕이고요. 톨스토이 유욕이 너무 강했고요. 성욕이 되게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근데 성욕은 말 그대로 신체적인 욕구인데, 뭐 그 전자팔찌 차야 되는 이런 성폭행범 이런 사람 아닌 다음에야 이거는 육체적인 욕구니까 옳다 그르다라는 잣대를 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식욕도 되게 강했던 것 같고요.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육체적인 측면, 육욕이 되게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을 둘러싼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의식주 관련된 여러 속물적인 가치에 탐닉하는 거. 많이 먹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도 더 잘 입어야 되고, 집도 뭡니까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톨스토이는 어마어마한 이제 백작 집안의 후예였기 때문에 페테르부르크 간다면 페테르부르크 저택이 있어요. 모스크바 간다면 또 모스크바 저택이 있고, 혹은 없더라도 지금 이제 자기가 집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식솔들이 가서 이렇게 다 살 수 있고, 톨스토이는 툴라에 살았지만 애들이 이제 대학 보내야 되니까 대전 간다고, 대치동 전세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인이랑 같이 이제 투덜투덜 또 싸우면서 모스크바 가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풍경이 그 같은 19세기 작가지만 도스토옙스키하고는 아주 이제 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진짜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예. 자, 그래서 육체라는 악마,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속물적 가치를 자기가 계속 추구하고, 그거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고, 이 점에선 고고라고 되게 비슷한데, 고고는 그거를 감당을 못하고 죽어버린 거잖아요. 소설적으로도 감당을 못해서 죽은 후를 완성을 못하고 태워버렸는데, 톨스토이는 그거를 감당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물적인 가치가 주된 주제가 되는 그런 소설들을 쓴 셈이죠. 전쟁과 평화도 안나 까렌이라도. 그다음 부활은 이제 종교적인 뉘앙스가 아주 많이 강하긴 한데, 대부분이 이제 톨스토이 소설이 성장소설, 가정소설, 가족소설, 그거를 통시적으로 확대하면 뭐예요? 역사소설, 전쟁과 평화 같은 이제 그런 소설을 쓰는 건데요. 바깥에서 도덕군자, 구도자 톨스토이는 이거는 뭔가 조금 이상해, 뭔가 다른 식의 어떤 삶이 있을 거야, 다른 식의 이상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 그런 고민들을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쉽지 않아요. 사람은 관성의 법칙에 굉장히 충실하기 때문에, 뉴턴의 물리법칙 제1번인가요? 관성의 법칙.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죠, 이 운동하는 물체는. 인간도 똑같잖아요. 바꾸는 걸 어지간하면 뭔가 바뀌는 게 싫어하고, 더군다나 이제 톨스토이는 그 자리에 태어난 자리에서 그대로 죽어도 되는 사람인데, 그대로 죽어도 되는 사람인데, 내가 남자인데 여자의 삶이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내가 지주인데 농노들이 저렇게 사는 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내가 그 다음에 지식인인데 민중들이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글자도 못 읽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바꾸고 개혁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가진 자가, 이 경우 톨스토이잖아요. 톨스토이가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놓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톨스토이는 내놓으려는 신용이라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이제 시도들, 그리고 이제 그 내면의 악마를 이제 무찌르려고 끝까지 노력을 했고, 그 갈등 속에서 소설을 쓰고, 마지막에 죽을 때 일종의 유언 비스름하게 자기 무덤에다가 그 비석도 세우지 말고 뭐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석경수 선생님 책에, 자, 좀 보입니다. 석 선생님이 번역하신 요 책에 보면은 해설에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그 톨스토이 야스나야 빨리아나 그 풍경인데요. 그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소박하게 생긴 무덤 하나가 시선을 끄는데, 이제 그런 비석도 세우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울타리 이런 거 치잖아요. 그것도 되게 허름하게 해놨든가 안 해놨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건 누구 무덤이지? 저게 바로 그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박함, 그러니까 작가의 이름의 웅장함과 무덤의 소박함에 너무 놀란다라는 거예요. 근데 톨스토이는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것을 다 주고자 하는 그 욕망까지 가졌던, 좀 보면 약간 네, 좀 안이 꼽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풀지 않으면은, 베풀지 않으면은, 그다음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지 않으면 사회는 조금 더 발전하지 않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톨스토이는 뭐 작가나 사상가로서도 그렇지만 한 인간으로서도 굉장히 대단한 삶을 살다 갔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채널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하우저라고 그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를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톨스토이에 대해서 잘 썼어요. 톨스토이는 말년에 볼테르의 명예와 루소의 인기와 괴테의 권위, 위엄을 다 갖추고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볼테르의 명예와 루소의 인기와 괴테의 권위, 다 가진 거죠. 다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도스토옙스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도스토옙스키 소설에서 운명이 키워드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 비극과 비슷해진다면, 톨스토이 소설에서 핵심적인 건 시간이다. 시간이 이렇게 유구하게 장구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설은 서사시적인 어떤 형상을 띠게 된다. 근데 이제 이 도스토옙스키하고 톨스토이를 비교하는 이런 연구들은 이제 이건 하우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그 연구서들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아까 그 톨스토이 안에 있었던 어떤 육체, 톨스토이 안에 있었던 악마, 그게 바로 육체였던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각종 유욕들요. 그래서 이제 그 톨스토이식의 어떤 이분법이 나오는데, 듀얼리즘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세계가 이원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인간사의 이제 여러 이런 문제들을 육체와 정신의 이제 이분법으로 보는 거죠. 근데 요거를 톨스토이한테 갖다 붙일 때는 왠지 영과 육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영은 소울, 육은 플래시, 진짜 육체, 이 살, 이런 느낌이 들고요. 반면에 도스토옙스키는 관념과 삶과 관념의 변증법. 그러니까 이거는 라이프고 하나는 아이디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인물들이 그 변증법 사이에서 이제 고민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들을 때는 지금 죄와벌을 듣고 난 이후일 거예요. 그래서 죄와벌 에필로그에 나오는 변증법이 잠깐만요. 변증법 대신에 삶에 도래했고 의식 속에서는 뭔가 다른 것이 생겨야 했다라는 문장에 대한 얘기를 이미 들은 뒤일 거예요. 그래서 그 도스옙스키의 삶과 관념의 변증법에 맞추어서 혹은 그거에 약간 대꾸를 이루어서 톨스토이의 이 영과 육의 변증법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톨스토이는 이 영이라는 거를 영적인 거요. 이거를 소설에서 형상화하진 않아요. 그게 참 좋은 것 같고, 이게 소설에서 형상화되기 시작하는 순간 소설이 무너져요. 대신에 이제 톨스토이의 재능이 빛나는 대목은 요 육의 측면, 유격 포함. 왜냐면 안나 까레니나도 결국 이게 불륜이고 뭐 저기 뭐야 브론스키랑 뭐 메일만 주고받고 뭐 얼굴 보고 웃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애도 낳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육의 측면. 근데 그 육을 순수하게 육적인 측면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어디서 다룬다? 사회적인 층위에서 같이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 소설로서의 면모,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사회적 집단의 가장 1번 단위가 1차적인 게 이제 가정이니까요. 가정 소설의 면모.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이제 시간 속에 종속을 시키고 국가 나라의 차원으로 이제 확대를 하면은 뭐가 돼요? 당연히 이제 역사 소설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톨스토이 전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 부족한 부분은 강의실에서 마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